안녕하세요. 저 민현기입니다. 매튜고요. 오늘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위대한 창의력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어릴 적에 이런 얘기, 쟤는 진짜 천재야. 저런 애 본 적 없어. 쟤는 장군감이야.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다 들으면서 지내셨죠. 이 사진에 보신 이 아이가 뭐 3살인데 벌써 현대 미술의 기본 개념을 깨쳤다고 했던 그런 기사가 있길래 거기서 해왔고요. 뭐 굳이 멀리 서양까지 안 가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런 분 계시죠. 그 유튜브로 요즘 잘 나가시는 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막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막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돼서 그 문제 풀이법이 맞나요? 뭐 우리 선생님한테 잘하는 질문 있죠.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어릴 적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게 쟤 진짜 머리는 똑똑한데 하면서 요 정도 답안은 우리도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아들은 참 애는 천재야. 머리는 좋은데 여기서 그러죠. 그 머리는 좋은데의 의미는 진짜 이렇게 똑똑하고 문제를 잘 푼다기보다 창의력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애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얘가 정말 집중만 잘하면 정말 천재일 텐데 창의력 넘치는데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단순히 비단 우리 어린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은 서울대 황동분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오랫동안 몰입하고 집중을 하면 문제가 풀리더라는 그런 자기 경험을 쓰셔서 그 몰입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그러는 사이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거나 그런 책을 쓰셔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뭐 TV에도 몇 번 출연하셨고요. 이게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는지 이분이 또 책을 쓰셨어요. 두 번째 이야기. 앞에는 싱크 하드인데 이건 싱크 하더 하랍니다. 이분의 얘기를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모자른 점 나의 창의력은 바로 이때 사라진 거였어 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이분이 끝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썼던 그 몰입의 개념을 미하이 칙센미하이 교수님이 이쪽 분야의 권위자인데 그분한테도 이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미하이 칙센미하이가 누구냐면요.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행복한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목시계 비슷한 걸 주고 이 손목시계가 굉장히 랜덤하게 울리게 했답니다. 이 랜덤하게 딱 울릴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 그때 기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셔서 흑인, 백인, 남성, 나이, 출신 성분, 뭐 가정이 부유한지 적은지를 몽땅 조사를 해서 책을 쓰셨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책은 몰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짧게 한 걸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예전에 한번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 몰입을 이분은 영어로 플로우라고 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책에도 내셔널 베스트셀러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 플로우에서 되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뭐 잡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요. 이 책의 결론을 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단계의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뭐 걱정스러운 단계도 있고요. 릴렉스한 단계도 있고요. 컨트롤하는 단계도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몰입의 단계는 요 플로우 지점에 있을 때 몰입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 상태가 어떤 일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나한테 챌린지한 일이었을 때 이때 굉장히 플로우한 영역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 쉬워요. 쉬운데 그런데 내 어빌리티는 너무 세요. 나 이거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럼 릴렉션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주어진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엔자이어티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했을 때 좀 재밌는 건 이 플로우 상태로 들어있을 때 자기가 가장 포커스가 돼 있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분의 플로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챌린지한 게 내가 잘하는 일이냐 내가 못하는 일이냐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일인데도 이 챌린지 상태에 하이하고 내가 가진 에빌리티를 모두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고 그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궁극적 행복을 주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셨어요. 좋아. 그러면 이런 상황은 이해했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플로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크리스 베일리라는 분이 쓰신 하이퍼 포커스라는 책에 여기에 대한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지 플로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이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자료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텐션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 안에 일이 들어오는 거죠. 일이 들어와서 여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포커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 안에 뭐가 자꾸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이메일을 빨리 처리해서 보고서를 빨리 써야 돼. 이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카톡이 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주식이 폭락을 하죠. 그럼 이 안에 이게 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어텐셔널한 스페이스에 내 정신 집중 영역을 다 집어넣지 못해요. 이 일의 핵심은 이분이 얘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텐셔널 영역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계를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가능한 한 최대한 이 어텐셔널한 스페이스 안에 꽉 채우도록 해라. 그렇게 된 상태가 하이퍼 포커스다. 그렇게 해야지 BA63BI의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실마리를 줬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위대한 창의력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위대한 창의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 이걸 해서 해피해졌어요. 근데 그게 과연 이 상태에서 내가 창의력이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이렇게 플로우 상태로 들어가면 포커스드해져서 해피하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포커스하는 게 크리에이티브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창의력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서 그럼 정말 창의력이 무엇인가에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연구한 분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이쪽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뭐 서적도 되게 많은데 지금은 검사해보면 아마 네이버 치시면 어린이 교육을 이렇게 해야지 창의롭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여러 얘기들을 보니까 요걸 딱 집어서 얘기했던 건 테드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자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창의력인 아이디어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뇌 속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이다라고 정의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림처럼 이렇게 한 번에 딱 연결되진 않아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뭐 이런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그 아이디어가 이리로 연결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다가 돌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다다르긴 하죠. 이걸 그림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도 연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테드 강연자는 크게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담배를 피랍니다. 니코틴이 뇌의 뉴런 연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걸 연결을 하면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영역을 빨리 연결을 좀 더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연자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처음에다 먹히지 두 번, 세 번 쓰면 그게 의존해서 그걸 쓰지 않으면 아예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우리 이거 사실 많이 써요,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 보면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기탄 없이 얘기하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블로킹하지 말고 그걸 무조건 다 모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도 따지고 보면 아까 창의력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들이 막 돌아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이요. 한 사람이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가 다음 과정을 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적인 결론을 얻기 위한 회사가 만들어낸 과정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인스토밍에도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걸 7명 데려다 놓고 하루에 고민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게 정말 창의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 거죠. 회의적인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여러 쪽에서 많이 검토가 됐었나 봐요. 이 지점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알트슐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개발했던 게 서양권에서는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고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이죠. 트리즈 알고리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든 창의적인 알고리즘은 어떤 특정한 공식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분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왜 생각을 하셨는지도 재밌어요. 이분이 이대로 러시아 교육이 구소련 교육이 갔다가 러시아가 미국에게 밀릴 거다. 그러니까 교육 방침을 바꿔야 된다. 라고 고르바초프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잡아다가 탄광에다 잡아 넣으셨답니다. 가보니까 그 정치권이나 그런 과학계 인사들이 그 노동 수용소에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분이 거기서 노동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가 맞냐? 그래서 네가 얘기한 게 틀린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모아서 그분이 만드신 아이디어인데 이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분 직업이 특허청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특허를 러시아에서 나오는 온갖 특허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특허가 크게 좀 좋은 특허가 있고 좀 후진 특허가 있더래요. 후진 특허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걸 특허를 내줘야 되나 싶은 그런 특허들 뭐였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좋은 특허는 1번 특허랑 2번 특허를 붙인 특허더래요.
근데 진짜 기발한 특허, 이걸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풀었지? 라는 특허들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특허들이 몇 개 모이는데, 그런 특허들을 다 수집을 하다 보니까 딱 특정한 40개의 과학기술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고 알아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이디어는 이래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솔루션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브레인스토밍은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 막 돌아가요. 아이디어들을 막 내다가 이 허들을 넣을 수 있는 어떤 특정 아이디어에 딱 도달을 하면 이렇게 솔루션을 얻는 건데,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랑 유사한 문제를 풀었던 아이디어들 중에 40개의 그 핵심 문제 풀이법을 본 다음에 그 문제 풀이법들을 컨셉션한 솔루션을 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 솔루션에 훨씬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구형이고요. 40개 핵심 아이디어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운데 열이 필요해. 그럼 피해저 현상을 이용할 것. 보통 그런 문제들은 피해저 현상을 이용해서 풀고, 어떤 것들은 뭐 계속 움직이는데 내구성이 떨어져. 이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답은 못 알려주지만 중력을 이용하더라 라고 해서 그런 현상들 40개를 딱 모아두셨어요. 근데 세보니까 40개가 넘더라고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노베이션 알고리즘 협회에서 이걸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큽니다. 이거 옥스퍼드에서 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있는데, 세로축에는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근데 이 원하는 거 얻으려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두 개를 찾아가면 여기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찾아가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낼 것,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 트리지 알고리즘을 처음 접했던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러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나, 이것만 알면 될 걸. 실제로 러시아에는 트리즈만 전문으로 가르쳐주는 전문 대학교가 있어요. 뭐 미국에도 이것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실제로 되게 덕을 봤던 게, 미국의 달 탐사 때 여기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할 때 달 착륙하는 충격이 있는데, 그 당시는 LED가 없고 다 전구 타입이었으니까 착륙을 했을 때 충격을 전구가 버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트리즈로 풀었습니다. 결론은 전구 R을 없애면 돼요. 거긴 어차피 진공 상태인데 R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 대우에서 만들었던 공기방울 세탁기가 이 트리즈 방법을 이용해서 내놨던 방법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즈를 제가 읽었던 게 대학교 졸업할 때였으니까 200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트리즈로 신제품이 나왔다는 얘기 저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보면 이 이노베이션 알고리즘이 우리가 지금 찾았던 나의 잃어버린 그 위대한 크리에이티비티의 답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회의에 갑자기 또 우리가 빠져들게 되죠. 정말 그러면 위대한 크리에이티브를 가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존경합니다. 토마스 에디슨님, 회사도 만들어주셨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유명하기로 한 게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주무셨대요. 근데 낮잠을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씩만 자고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가능한가로 유전자공학으로 밝혀지기도 했답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은 정말 그렇게 자도 튼튼하대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낮잠을 잘 때 그 토마스 에디슨 동상인데, 여기 보시면 손에 쇠구슬 있죠. 쇠구슬을 들고 주무셨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락의자 같은 데 앉아서 아래다가 양동이를 놓고 쇠구슬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졸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뜨리면 쇠구슬 소리에 깨가지고 그때 나온 아이디어를 적었대요. 기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거기서 특허를 되게 많이 내고 왕이 되셨습니다. 발명왕. 이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비틀즈죠. 폴 맥카트니죠. 이분이 잠을 자는데 악마가 노래를 하나 알려주더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만든 노래가 예스터데이 노래랍니다. 이 예스터데이 노래를 꿈속에서 배웠대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아노를 쳤는데, 누가 듣고 야 너 뭐냐, 신곡이냐, 야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썼다는 게 이 예스터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창의력, 우리가 지금 창의력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둘째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창의력은 어쩌면 꿈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사례를 좀 더 찾아봤더니, 주기율표 아시죠? 맨델레이프가 만들었던 주기율표. 이 맨델레이프가 모든 원소들이 어떤 규칙으로 나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주기율표에 매달리신 분인데, 어느 날 꿈에 하늘에서 이렇게 블록들이 떨어지더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분이 계셨을 당시, 이분 러시아 분이거든요. 테트리스가 러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테트리스를 해보지 않은 분이 하늘에서 블록이 떨어지더니 블록들이 맞춰지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감이, 그 주기율표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나서 급히 일어나서 썼던 게 이 주기율표입니다. 현대 과학의 기본이 됐죠. 이런 위대한, 그러니까 단순히 창의력을 가진 그 발명품, 그 다음에 예술 세계, 그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이 기본이 되는 이 주기율표까지도 그 꿈속에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창의력은 어쩌면 꿈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도 최근에 나왔어요. 사진을 두 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은 뇌의 신경의 뉴런 세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은 뇌에 있는 혈류, 그러니까 혈류량이 아니고 정확히는 뇌액인데요. 우리 뇌는 그 신경세포들을 모아놓은 스폰지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뇌 안에 있는 뇌액이 흐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빨간색은 뇌 흐름이 빠른 걸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뇌 흐름이 빠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떤 게 잠자고 있는 상태고 어떤 게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일까요? 오른쪽이 잠자고 왼쪽에 빠른 것 같죠? 정답은 왼쪽이 잠자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피도 보면 빨간색 피가 흐르는 쪽이랑 파란색 피가 흐르는 쪽이 있죠. 항상 에너지가 공급되는 쪽이랑 에너지를 공급해서 쓰고 노폐물이 나오는 쪽이랑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뇌는 재밌게도 에너지가 공급하는 림프절은 있는데 그 림프가 빠져나가는 혈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없나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안에 있는 뇌 척수액 안에 노폐물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깨어있는 동안에 뉴런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남아있는 노폐물이 쌓였다가 잠자는 사이에 그걸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스폰지에다 물 짜듯이요. 그래서 슬리핑한 상태가 훨씬 더 뇌 척수액의 움직임이 많고요. 깨어있을 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리핑 하여 있는 상태 때 우리가 항상 익숙하던 뉴런들의 연결 상태가 아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연결 상태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창의력인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 창의력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현대 과학으로서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저의 위대한 창의력에 어디 박혀 있었는지. 자야 됩니다. 술 먹고 자면 안 되고요. 항상 몸을 정결히 하고 잠자기 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창의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도 계속 잠을 자야겠지만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겠죠. 그거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퍼포커스라는 책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책에 보면은 전반부는 하이퍼포커스를 얘기하고 후반부는 스캐터포커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주의 집중 영역을 가득 채우지 말고 그냥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도록 내버려 두랍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끼리 연결을 하게 된답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고요. 현재에 있었던 일도 있고요. 그런 연결들이 계속 연결돼서 새로운 전에 풀리지 못했던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스캐터 포커스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의 집중 영역을 열어놓고 멍 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멍 때려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이 스타터 포커스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의력 개념에서도 설명드렸고 꿈에서도 설명드렸고 스캐터 포커스 방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방법들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논리지가 없으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스캐터 포커스가 돌아가질 않아요. 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정보들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제대로 된 스캐터 포커스 그리고 제대로 된 꿈을 연결하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계속 얻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몰입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분은 어떤 일에 계속 똑같은 생각을 계속 했대요. 그 똑같은 일을 계속 집중을 하다가 샤워를 하거나 걷거나 산책을 하는 순간 그 답을 얻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식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가득 모아놓은 상태에서 집중 상태에서 있다가 스캐터 포커스로 넘어가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우리 사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 배운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안 배웠으면 옆 사람이 배우면 되고요. 저희는 또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테크뉴스에서요. 자, 월요일날 저희 퍼스트빌드에서 계속 테크뉴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보들의 연결성을 계속 늘려주기 위해서인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테크뉴스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뉴스 같은 것도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논리적으로도 있어요. 여기 이 표를 보면은 지금까지 1400년대부터 1600년대, 1600에서 1800년대, 1800에서 현재까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노베이션한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개인이 내놓은 아이디어로 그게 시장을 바꾼 혁명적인 크리에이티브, 그 다음에 개인이 만들었는데 시장은 아니고 과학을 발전시켰던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혁명적인 시장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시장을 바꾼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 비시장의 혁명적인 결론을 일으켰던 것들을 비교해보면
개인 시장에 내놨던 것들 늘어난 숫자를 보면 다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리고 개인이 비시장에서 늘어났던 것들도 늘어나긴 늘어나요. 그런데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놨던 것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크리에이티브는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사람들과 모여서 아이디어를 축적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다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개인보다는 조직이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회사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회사도 굉장히 많은 걸 하죠.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꾸민다거나 회사를 이렇게 개인적인 칸막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오픈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었죠. 굉장히 많은 연구가 1960년대부터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냐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나마 행복도가 높아지는 건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정했을 때 가장 행복도가 높아지더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뭐 장소가 좋다고 해서 크게 창의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근거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천정이 높은 곳에서 궁리를 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결론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어떤 환경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지의 연구 결과 중에 믿을 수 있는 건 리차드 탈러의 너치에서도 소개됐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수다를 떨었을 때 가장 창의적인 결론이 많이 도출됐다라는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를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때 나왔던 문제들이 풀이 과정이 어떤 순간에 나왔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공유를 했을 때 그 공유하는 사이에서 창의적인 문제풀이가 나오더라는 게 그때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도출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갑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 가려고 하실 때 막 그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다 깊은 뜻에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저의 잃어버렸던 창의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창의력의 실마리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남은 거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이 열리는 과정을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간간히 앞에도 소개드렸던 굉장히 좋은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장을 못 바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쯤 나와야 되는 아이디어인데 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죠.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PDF라는 거 있었죠. 다들 PDF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사무실에선. PDF라는 좋은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그때는 마켓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PDF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여기 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GPS 기술이 나오지 않은 이 먼저반의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어떤 시장이 열리고 그 열린 시장에 어떤 아이디어가 접목이 돼야 이노베이션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퍼스빌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퍼스빌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계속 가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작 지원 퍼스빌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